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혼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은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준비는커녕 생각조차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나는 요양원 갈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고요?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요양원에 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못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후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다고요? 혼자 쓰러져서 사흘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마지막입니까?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이 10년 후에도 살기 좋은 집일까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면 어쩌시겠습니까?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이 1시간 거리면 어쩌시겠습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큰 집이 좋다고, 조용한 시골이 좋다고,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전부 틀렸습니다. 큰 집은 관리비 폭탄이 되고, 시골집은 고립이 되고, 고층 아파트는 감옥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0세 이상 어르신 중 3만 명이 집을 다시 옮겼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선택한 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외지거나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중 절반은 이사 비용과 손실로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을 날렸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노후 자금을 날려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6곳만 기억하십시오. 이 6곳 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고립이 되고, 고립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혼자여도 풍요롭고, 혼자여도 연결되고, 혼자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 한 글자만 적어주세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아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진짜 중요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4세 김영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45평짜리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고 추억이 많고 익숙한 곳이었으니까요.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긴 했지만 익숙한 공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빈 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쓰던 방, 남편과 함께 쓰던 안방, 손님방,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거실만 쓸고 닦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방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7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춥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에 갇혀서 난방비 걱정만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넓은 집이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0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내자고, 공기 좋고 자연과 함께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겠다고 했죠.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도 있고 산도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듣고 산책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넉 달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노인 몇 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겨울이 되자 더 심각했습니다. 눈이 오면 마을로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며칠씩 집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1년 반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박명숙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할머니는 고급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도 철저하고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은 집인데도 공용시설 관리비 때문에 비쌌습니다. 그리고 빌라에는 노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모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바로 잠을 잤습니다. 인사할 사람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한 집에 혼자 앉아서 외로움만 키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것보다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집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넓은 집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빈 방은 외로움을 키웠고 높은 관리비는 스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집이 할머니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도 없었고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명숙 할머니는 좋은 시설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했지만 관계가 없었습니다. 높은 관리비는 부담이 되었고 젊은 이웃들과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분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집 자체만 보고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집 주변 환경, 사람들과의 연결 가능성,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 다시 이사를 해야 했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 맺으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7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습니다. 이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비만보다 위험하고 운동 부족보다 치명적이고 고혈압보다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한 노인은 건강 수명이 평균 10년 더 길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웃는 경험이 우리를 살립니다. 뇌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사는 노인의 뇌를 촬영하면 실제로 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은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모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가 계속 성장합니다. 70세, 80세에도 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보편적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단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통계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는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년 더 길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남습니다. 70대 이상 여성 중 절반 이상이 홀로 삽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4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살게 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사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딱 6곳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곳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한 곳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관 도보 10분 거리 소형 아파트입니다. 15평에서 20평,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고 외로움만 커집니다. 빈 방을 볼 때마다 배우자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청소하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물건 놓을 곳도 없고 손님 초대할 공간도 없습니다. 15평에서 20평이면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으로 구성됩니다. 혼자 살면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크기입니다. 청소하기도 부담 없고 관리비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적당합니다. 외롭지도 답답하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입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이 핵심입니다. 복지관은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줄입니다. 거기엔 모든 게 있습니다. 아침 요가 프로그램, 점심 무료 급식, 오후 운동 교실, 노래 교실, 서예반,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건강 강좌도 듣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작은 사회입니다. 역할이 있고,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병원 도보 15분 거리 연립주택입니다. 노년에는 병원 접근성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뇌졸중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합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정기검진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처방받으러 가는 것도 쉽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연립주택은 관리비가 저렴하고 이웃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대부분 4층에서 5층 건물이라 층수가 낮아서 계단으로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괜찮고 비상시 대피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연립주택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세 번째, 공원 바로 옆 저층 아파트 2층에서 3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킵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걷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으로 나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을 걸으세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2주 지나면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한 달 지나면 서로 이름을 알게 되고 석 달 지나면 친구가 됩니다. 이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세요. 관계는 저절로 생깁니다. 저층이 중요합니다. 2층이나 3층이면 무릎이 안 좋아도 충분히 계단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화재나 정전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고층에 살면 엘리베이터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도보 5분 거리 빌라입니다.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대형마트는 편리하지만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는 짧은 순간 외에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다릅니다. 매일 장을 보러 가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과일 가게 아줌마가 오늘은 딸기가 싸다고 알려주고, 생선 가게 아저씨가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주고, 반찬 가게 할머니가 시식시켜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챙겨주고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안 보이네요. 어디 아프세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관계망입니다. 시장에는 먹거리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한 음식을 매일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요리하기 귀찮아서 대충 먹게 되는데 시장에 가면 소량으로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사고 과일도 몇 개만 사고 생선도 한 마리만 살 수 있습니다. 5번째, 평생교육원 근처 주택입니다. 평생교육원은 배움의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입니다. 서예, 그림, 영어, 역사, 문학, 컴퓨터 등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수강료도 저렴해서 한 강좌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함께 배우고, 함께 과제하고, 함께 발표합니다. 수업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일본 철학자 이케다 다이사쿠는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고. 70세, 80세에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번째, 자녀와 같은 동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다시 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서로 다치지 않는 완벽한 거리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 때문에 자유를 잃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응급 상황에 바로 달려갈 수 없고 일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10분 거리, 그게 최적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매일 갈 필요는 없는 거리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서로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함께 밥 먹고 싶을 때 불러서 먹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 10분 걸어가면 되고 자식이 부모님 걱정될 때 10분 걸어오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루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첫째, 오늘 당장 인터넷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해 보세요.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프로그램 시간표를 받아보세요. 내일 아침 한번 가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나와 맞을지 보세요.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해 보세요. 일주일에 2~3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한 달만 다니면 친구가 생깁니다. 둘째,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직접 걸어보세요.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진료과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은 친절한지 알아보세요. 병원 근처에 약국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가까운지도 확인하세요. 셋째, 주변 공원을 답사하세요. 실제로 그 공원을 걸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산책하는지, 벤치는 충분한지, 화장실은 있는지, 안전한지 보세요. 공원 산책로가 평평한지, 경사가 심하지 않은지, 무릎이 안 좋아도 걸을 만한지 확인하세요. 넷째, 전통시장에 가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사람들은 친절한지 느껴보세요. 실제로 물건을 사보세요. 과일 하나, 반찬 하나 사면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시장 근처에 주차장은 있는지, 쉴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도 보세요. 다섯째,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관심 있는 강좌가 있는지, 수강료는 얼마인지, 언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고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수업 참관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같이 살지는 말고 가까이 살자고 제안하세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각자 삶을 살되 필요할 때 도우며 살자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자녀도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걸 원합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온기로 결정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작아도 답답하지 않고 조용해도 고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집을 찾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준비할 시간도 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6가지 중 몇 번째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실 거라면 1번과 3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갑니다. 댓글로 나누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이 들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